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석방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역사가 또 한 번 어떻게 뒤집어지는 것은 아닌가. 다들 우려와 걱정, 탄식의 나날을 보내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해서 저희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인기 역사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심용환 역사엔 교육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야, 진짜 얼마 만이죠? 10년 만인데요. 그러니까. 네. 뭐 중국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 동향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아니, 한동안 안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갔나? 좀 뭐 망명하신 줄 알고. 제가요? 네네네. 그러다가 예.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 오셔서 예. 번호를 안 바꾸고 있었던 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예. 사실 우리 심용환 선생님 제가 예전에 오마이뉴스 다닐 때 그쵸. 네. 그때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저기 탄핵과 뭐 그 항쟁 인연이에요. 촛불 항쟁이. 그러니까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사가 자꾸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네.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될 인연을 또 다시 만나게 되네. 그죠? 예. 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그 탄핵 촛불 집회 때 저하고 같이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죠, 현장 그렇죠. 라이브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처음 뵀던 게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맞아. 99%의 역사학자가 다 좌파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예. 아마 그때 처음 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역사상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게 됐네. 더 큰 일이 터져서 예. 아유 힘드네요. 진짜 힘드네요. 네, 예, 다들 힘듭니다. 근데 그 사이에 네. 선생님 책을 이게 가제본이어서 아마 내일 책이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네, 네, 요거 네, 클로즈업 해주시면 이렇게 네. 해야 되나? 예, 이쪽으로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요 책 내일 나오는데요. 네. 오늘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네. 터지던 그 밤 어디 계셨어요? 집에 있었죠 뭐. 집에 있었고 뭐 예. 애들 재우려고 준비하다가 예. 저희 첫째가 이제 아빠 뭐 이게 사실이야? 아, 예, 예.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게 관심이어서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진짜 바로 틀었어요. 바로 틀어서 네. 이제 눈앞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긴가민가했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바로 체포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게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사는 만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면 바로 체포될 것 같지는 않은데 3차 체포 명단 정도에는 네. 있지 않을까.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특히 제가 이제 홍범도 사건 이후부터 네. 사실 좀 찍혀가지고. 정부에. 네네.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엄청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이제 연예인 반열에 심용환 선생님이 올라갔네 이런 생각했는데 네네. 어느 순간 보니까 텔레비전에 안 나와. 아니 그래 나오긴 있었는데. 나오긴 있어요? 나오긴 네.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이제 약간 보훈부 이런 데서 뭐 들려오는 소리가 뭐 반정부 인사다. 이제 뭐 저희 연구소랑 하던 프로젝트가 막 날아가고 예.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이제 그동안 중립적으로 이제 캐릭터를 잘 지켜와서 방송 출연까지는 막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성공하면 나는 내일 가족과 함께 일단 무조건 비행기 티켓을 사서 망명한다. 일단 일본을 간다. 일본을 간다. 네, 일본을 간 다음에 미국 가서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민주항쟁을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이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사실은 다 정리됐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 책을 썼는데 아직 안 정리됐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다시 망명을 해야 되겠다. 이 책 들고 망명해야겠다. 그래서 왜냐면 또 잡혀갈 것 같아서 그래서 망명해서 이제 다시 미국 가야 되겠다. 뭐 약간 그런 이게 우픈 얘기인데 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기 2차 체포 명단에 있으실 것 같고 저요? 아니에요. 저는 한 3차 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뭐 바로 책을 썼던 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뭐 글도 쓰고 그리고 사실은 방송도 맨 처음에 제가 잡았어요. 그냥 제가 연락해서 나 출연하고 싶다 해서 막 출연해서 얘기하다가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서 1, 2월을 좀 반납하고 이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 시대를 좀 전망해 보자.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서문 첫 줄에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은 역사가가 국민에게 바치는 상소와 같은 글이다.
상소문을 올리는 거야. 뭐 영남 만인세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네, 진짜 심각하거든요. 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건데. 예. 옛날에 이제 실록 같은데 보면 사관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렇게 다 적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관의 권리는 나중에 실록을 정리할 때 네. 사관은 논한다라는 특권을 줘요. 그러니까 논할 자격이 있어. 조용히 예. 적죠. 예. 조용히 적다가 예. 편찬할 때는 예. 사관은 논한다. 넌 잘못했다. 일종의 이제 그 역사가들의 권리인 건데 네. 그런 의미로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죠. 사실은 당연히 신성하게 사실만 적시하지만 논평하는 건 마냥 자유는 아니거든요. 조선은 왕조 사회니까 유교적 가치에 의해서 논평을 하는 거고 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근거해서 논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쓴 책도 그렇고 왜 굳이 역사가가 이런 일에 물론 이제 뭐 전환기 씨가 이제 그러니까. 그분 이제 역사학자 아닙니다. 아무튼 전환길 씨 역사학자 아니에요? 그분 입시 전문가죠. 제가 이제 그러네. 전환길은 입시 전문가. 이거 제가 이제 네. 뭐 재수없다 이렇게 들을지도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미디어가 뭐만 뜨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띄워줘. 대충 엮고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전환기 씨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저 진짜 궁금했어요. 전환길 씨. 아니 그걸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아니 무슨 역자만 들어가면 다 역냐 해서 전혀 모르는데 저한테 다 물어보는데 네. 그 전환기 선생님은 이제 입시 전문가시잖아요. 입시 전문가. 공무원 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사실 이제 업계로 따지면 네. 저희 업계랑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업계야. 저희는 학계나 이제 예. 뭐 방송이더라도 이제 예. 좀 이렇게 교양 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달라서 좀 잘 모르겠는데 예. 여튼 굳이 말씀드린다면 입시 전문가시다. 좀 역사 전문가는 아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튼간에 그래 바로 또 띄워주네요. 네. 이렇게 이런 거 나가면 이런 투샷 너무 싫어. 제 유튜브에 네. 이제 또 전환기 선생님 팬들이 와서 막 욕하더라고요. 너 따위가 뭐 이러면서 막 오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인 거고 이 역사적 사건을 당장 눈앞에 뭐 윤석열을 탄핵하자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플러스 이게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짧게는 지난 수년간 길게는 지난 20-30년간의 역사적 상황이 있고 지금 느껴지는 거지만 이게 지금 역사 강사도 등장을 했고 네. 정광훈 같은 극우 기독교계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보자.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설계를 해서 네. 미래를 좀 풀어가자. 뭐 이런 입장에서 상소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론이 너무 거창하죠. 네. 아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처음은 아니고 45년 전 가까이 가면 45년 전이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역사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분단이 있고 분단을 거치고 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군사 독재가 있었고 참 힘들게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다시 또 이게 군사 독재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사태를 우리 국민이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제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투표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아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솔직히 말하면 국민학교인데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갔는데 아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나오면서 오늘 세상이 바뀌었어. 그게 뭐냐면 6월 항쟁 이후에 개헌 투표했던 날이거든요. 개헌 투표. 제가 그날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죠. 왠지 우리 아빠가 너무 멋있었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좋든 나쁘든 간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 보면 군사 쿠데타 다시는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됐건 역사의 죄가를 지었지만 나름대로 시대에 순응하면서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순응하면서 군사 쿠데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것을 본인이 보증했고 우리는 하나의 척결을 보통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전두환과 노태우의 이 치열한 권력투쟁 속에서 사실은 많이 1차적으로 이게 좀 교란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의 과도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하나의 숙청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완전히 정권 교체 시대 속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일어났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다만 이제 그 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전히 헛볼 찬 거예요. 헛볼을 찼다. 윤석열. 그렇죠. 윤석열 한남도 얘기했죠. 피청구인.
그러니까 요즘에 그 칭호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네,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그렇고 반말하기도 그렇고 피청구인께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과거에 어떤 전두환 대통령 생각하면 그냥 신군부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10월 26일 날 김재규에 의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유고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이 이미 선포가 돼 있어요. 그 당시 문서를 보면 군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고 보도 지침이 이미 하달되어 있고 종교기관, 대학교 모든 곳이 사실 거의 매일 다 이렇게 그 합동수사본부로 정보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건 이미 이 비상계엄이 체계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오늘 갑자기 몇몇 이렇게 자기들의 술친구와 또 이렇게 골프 이렇게 김현태 이렇게 골프 치고 하면서 패거리를 이끌고 나 지금부터 비상계엄 할래. 그건 되지 않거든요. 나 해버릴 거야 라는 게 안 된다. 실패할 수. 그러니까 역사공부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왜냐하면 전두환도 그랬고 예전에 이제 유신 때도 사실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뭐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어떤 시스템을 손에 쥔 상태에서 사실은 친일 쿠데타가 성공이 된 건데 이번 사건은 어찌됐건 정상적인 그냥 정치 질서가 운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었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오판하셨던 거다. 윤석열의 엄청난 오판인 거다. 그 전에 저한테 좀 자문을 하셨으면 알려줬을 텐데. 제가 그거 안 된다.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얘기를 했을 텐데 너무 술 친구들만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근데 사실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라는 표현도 온당하지 않다. 최근에 재심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해라고 왕한테나 하는 소리지. 시해는 그 시해가 온당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대한민국 역사가 상당히 참 고단했다. 우리 국민들 참 고단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뭐 그 TVN의 폭삭 소가수다 인기 드라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1960년대에 나오는데 뭐 부녀자 가출 단속 기간 막 이런 포스터가 막 나오고 간첩 잡아 효도하자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1960년대가 시대 배경인데 지금도 여전히 공산 전체주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야당과 본인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색깔로 공산주의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하는 나라 없지 않나요? 어디가 공산주의라고 있나요? 나 궁금한데. 뭐 이제 중국 많이 끌어들이니까. 근데 참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예요. 그렇죠. 심지어 북한도 이제 주체 사상이기 때문에 이미 1990년에 기존의 그 북한 헌법에서 김정일이 권력을 잡으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빼요. 그리고 주체 사상 위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라는 건 없는 게 맞죠. 공산주의 여파가 좀 남아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하려고 했다. 이승만. 이승만이 롤모델이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이게 외환위기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보수 정권이 정말 쉽게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김영삼을 끌어다 놓고 김영삼의 개혁 정치에 순응하는 척 하다가 사실 그 순응의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번에 최근에 이제 갑자기 입장을 전향한 것처럼 이제 오해를 받는 분이 조갑재 씨인데 조갑재 씨를 중심으로 해서 월간조선에서 이렇게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건 한 요 정도의 개혁이었는데 하나의 부시고 금융실명제하고 하니까 딱 그 93년 이후에 월간조선이 박정희를 막 띄우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보도로 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좀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 뭐죠? 이승만, 국부 이승만의 나라 만들기. 이것도 조갑재 씨가 한 거예요. 사실은 오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갑재는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까지 갈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한국의 정통 보수로서 이런 걸 설계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결국 그랬던 그림의 끝자락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좀 반성하실 부분이 있다. 지금 여기저기 나와서 출연해서 윤석열 욕할 때가 아니다.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제 직접 뵙고는 그런 말 못하겠고 어르신이셔서 여기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반성하실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흘러 지금 이제 이렇게 극우의 도구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여튼간에 그 이후에
그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예. 김영삼 정권 인기가 훅 떨어지니까 바로 그 아젠다를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하냐.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개혁이 뭐가 필요했냐. 밥이다. 박정희 신화가 막 들끓어 올랐죠. 예. 그리고 그 박정희 신화의 결과물이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거든요. 왜냐하면 현대 건설 사장으로서 예.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던 예. 실천적인 어떤 그런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거고. 예. 또 사실은 박지만 씨가 아니라 이제 그 박정희의 유일한 참된 혈육 예. 박근혜 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명이 했던 9년간의 집권 기간이 예. 그때 저희가 뵀지만 예. 박근혜 탄핵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박정희 아젠다는 사실 이제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뭐 존경을 하든 예.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아젠다로서는 사실은 끝났죠. 예. 그러니까 남은 게 이승만 아젠다밖에 없거든요. 이승만 아젠다. 예.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약간 제가 이렇게 너무 밝게 얘기하나요? 너무 재밌다 근데. 그래요? 예. 제가 너무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약간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예능 이런 데 물이 들어서 자꾸 웃겨야 된다. 뭐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그래요? 예, 너무 재밌어요. 예. 약간 오랜만에 보고 반갑기도 하고 반가워요. 약간 흥분도 되고. 예. 아니, 심영원 선생님 잘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진짜. 예. 그리고 둘 다 너무 늙어서 둘 다 그때 좀 젊었었는데. 그렇죠. 얘기 예. 다시 돌아오면 네, 이승만 아젠다. 그러니까 남은 게 이승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승만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법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박정희는 법에 집착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위상이 크지만 예. 무명의 존재잖아요. 더군다나 남노당 좌익 경력을 갖고 있었고 그쵸. 백선엽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았었던 만주파 군벌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삶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박정희가 계속 내놓았던 건 뭐냐면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4.19 혁명을 내가 대신 이루겠다. 민의를 수용하겠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저작을 보면 모든 저작에서 다 이승만 대통령을 까요. 정말 저 참혹했던 시대, 예. 기초적인 산업조차 만들지 못했던 저 저열했던 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든지 예. 민족의 저력 같은 박정희 저서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까면서 네. 4.19 의거를 내가 이루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냐? 예. 계속 법질서거든요. 법질서. 계속 법을 만드는 거죠. 예. 새로운 헌법, 예. 새로운 법, 새로운 행정관료.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이승만의 명성에 비견될 사람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무리 봐도 김구밖에 없습니다. 김구. 물론 이럴 때 이제 또 이게 좀 어떤 애국 시민, 우리 깨시민들은 이제 영호정도 있다 얘기하지만 예. 그거는 역사학계가 좀 만든 약간의 과장이라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하면 저희 이제 스승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텐데 전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하고 여튼 그 당시 일반적 인지도에서는 사실은 이승만에 비교될 건 김구밖에 없는데 김구. 암살당하셨잖아요. 임암살. 그렇게 예. 되니까 예. 이승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고 예.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집권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 2번 뜯어고친 거 말곤 13년간 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승만은. 네. 네. 대신에 본인의 어떤 막강한 인지도 예. 그리고 한국전쟁기 이후에 나왔던 강력한 반공주의 플러스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하는 관료와 경찰 이걸 운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되게 무서운 건 네. 그전에도 좀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안 지키시면서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법률 밑에 행정명령으로 법률 예, 어기고. 그렇죠. 근데 지금 가장 겁이 나는 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정치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탄핵 이후부터 보면 예. 끊임없이 법 기술자로서 법을 농락하면서 예. 대중들을 계속 선동하면서 그쵸. 그 힘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역설적이지만 진정한 이승만의 계승자가 됐다. 윤석열이. 네, 그리고 예. 앞으로 탄핵이 되더라도 계속 예.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예.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대중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에 서 되게 걱정이 되고 이게 정말 좀 위험한 단계로 가게 되면 진짜로 어떤 포퓰리즘, 극우 정치 이거에 어떤 한 산실로서의 힘을 발휘하면 진짜로 1950년대 네. 역사학계에서는 50년대는 예. 진짜 연구 안 하는 데거든요. 진짜 연구 안 하는. 왜냐하면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네. 된 때잖아요. 그다지 뭐 이렇게 팔 네.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40, 50년대를 복귀하는 네.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다시 분단 사회 시절로 돌아갔나? 그러니까 그 시절에 1945년에서 48년 미군정기에 그렇죠. 뭐 찬탁 반탁 막 나와서 싸우고 막걸리 맞아요. 공실 막 얘기 이랬었을 때 지금 보면 흡사 찬탄 반탄 막 이렇게
그런가요? 그뭐 청년단 나오잖아요. 대한 청년단.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당시에만 반공 청년단 그때 서북 청년단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예. 극단적 징후와 갈등 뭐 이것들이 어떤 횡행했었고 네. 실제로 서북 청년단하면 이게 우리가 제주 4.3 가서 이제 정치 테러로 유명한데 사실 이제 뭐가 있냐면 서북 청년단은 어찌 됐건 북한에서 북한의 토지 개혁에서 쫓겨났던 우익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고 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받고 왔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분풀이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어찌됐건 좌익에 비해서 우익이 세력적으로 조직이 약하니까 그 조직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은 우익이 자금을 대고 그리고 경찰이 무기를 줬거든요. 무기를. 그리고 완장을 차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녔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거의 그 밑까지 온 거죠. 밑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직접 폭력 행위는 없는데 약간 그 직전 단계까지 왔잖아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심찮게 뭐 이하와 여대생의 목을 조른다라든지 그렇죠. 그 깃발을 뺏어 불태운다라든지 어제 그제는 충북대인가 맞아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봤더니 뭐 조커 분장을 하고 다닌다라든지 이게 여기서 그다음에 뭐 그 뭐지 아메리칸 뭐였더라 뭐 무슨 그 저 자기가 CIA 캡틴 아메리카 그런 친구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좀 하다 말았던 건데 여기서 만약에 우익의 자금, 보수의 자금이 극우로 들어간다라면 극우는 더 큰 조직적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통제 불가능한 폭력으로 나간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역사의 퇴행은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역사학자들 나와서 얘기는 안 하죠.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역사의 퇴행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40년대의 모습이 또 재현될 수도 있는 거고 걱정되는 상황이죠. 듣다 보니 웃을 때가 아니네.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원래 예상대로라면 오늘 탄핵 심판 선고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송국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출연진이나 생방송 세팅을 다 해놨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분위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출판사도 다 머리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면 탄핵이 되니까 이때 책을 내서 복귀를 하고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약간 이런 목표였는데 너무나 아무나 때 지금 인생이는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도 참 좀 답답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 역사상 그래도 꾸준히 발전해 왔잖아요. 그렇죠. 뭐 산업화, 민주화, 87년 그 개헌 이후에 그래도 이 민주공화국의 틀 안에서 서로 제도와 절차 그걸 벗어나서 무슨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법원을 저렇게 때려 부신다거나 이것은 없던 트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일상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더 심각한 것은 구속 취소 사태로 이 내란 수괴가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국민의힘 취재하면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직자들이나. 마이크 잡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는 곧 마이크를 잡게 될 걸로 보입니다. 밖에 나와서.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황이다. 언제나 이 역사라는 게 반복되기도 하지만 항상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저번에는 이제 전환길 씨 때문에 전혀 모르는데 그분 뭐 하냐 왜 그러냐 갖고 역사랑 엮였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렇게 시달렸는데 최근에는 너도 청송심 씨 아니냐. 아니 제 심우정 총장을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뭐 법조계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근데 충청도 아니에요? 저요? 저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에요? 저 이북 오도민 집안입니다. 큰일. 왜 그러세요? 북에서 내려왔습니다. 북에서 내려왔고요. 단지 청송심 씨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튼간에 너 심씨들 왜 그러면서 카톡에서 이제 친구들이 장난 삼아서 굉장히 많이 보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큰 결정이죠. 이번 내란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에선 우리나라가 사실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말이 좋아 삼권 분립이지 대통령이 다 하던 나라였는데 이제 87년에 정권은 뺏겼지만 그 유명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국회법 개정이 됐고 그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는 50 비리청문회, 광주청문회 등을 통해서 국회의힘이 그때 다 드러났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시청률 그때 신문기사 보면 시청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67%. 그러니까 청문회. 그래서
사실 맞아요. 우리가 노무현 의원만 기억하지만 네. 이해찬 의원, 이해찬 의원, 이인재 의원 이인재. 사실 그때 스타들이 다 그 이후에 한가닥 하셨고 네. 노무현 대통령까지 그쵸. 되셨던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 비상이 계속 올라왔고 이번에도 보면 국회가 굉장히 좀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 내란 사태의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은 검찰과 사법부가 전면에 나서게 된 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건 그러니까 되게 역사적인 거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저항하고 싸우던 주체가 예. 반대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예.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예.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어찌됐건 판결이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진 거고 네.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판단하느냐. 사법부, 뭐 검찰은 행정부 쪽이긴 하지만 검찰은 무엇을 하느냐. 소위 말하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오게 됐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그 사람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검찰 얘기하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김기춘. 김기춘이죠, 김기춘. 예. 이번 책에도 은근히 계속 책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책을 내면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다들 굉장히 그렇죠. 비굴해지고 책에도 썼지만 아니에요. 책이 잘 됐더라고요. 네. 네. 꼭 이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네. 나중에 제목을 저희 에디터가 무시무시하게 지어서 김기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중앙정보부의 시대거든요. 그쵸. 그리고 보통 이제 전두환 때문에 보안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사는 이제 부수적인 지위에 있었고 결국은 전두환도 권력을 잡은 다음에 네. 관리망 자체가 이 중앙정보부 너무 세니까 다 중앙정보부로 옮기죠. 그러다가 네. 이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니까 워낙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안기부에 의한 어떤 그런 피해가 크니까 안기부의 기능을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네. 이 민주적 열기가 워낙 강한 상태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네. 기억하실 겁니다. 공안정국이라고 공안정국. 소위 말하는 뭐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이라든지 맞아요. 예. 뭐 전대협이 그때 이름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학생 운동권의 급진화. 그때 이제 신문 보면 임종석 군이 네. 이렇게 체포가 임종석 돼가지고 군. 네. 신문 마지막 보면 웃으면서 네. 아, 잘생긴 건 뭐 그때나 네, 지금하고 네. 똑같으신데 네. 그런 모습 나타나는 그 시절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박정희 정권의 사랑을 받던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서 별 볼 일 없었었던 김기춘을 검찰총장이 임명을 합니다. 네. 근데 김기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예. 민주공화국으로서 좌경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가겠다. 그러면서 공안 정국을 주도하시고 네. 그 김기춘이 법무부 장관이 되죠. 그래서 그 한 2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거세한 어떤 야당과 민주화 열기를 찍어 누르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이제 검찰이 소위 말하면 뭐 견찰이라든지 네. 권력의 주구가 되는 역사의 시작이었고 예. 그 이후에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인은 막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홍준표 씨도 예. 홍준표 시장님도 예. 그 당시 때 이제 육공의 황태자로 불렸었던 박철원과 그렇죠.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 이 모래시계 검사 맞아요. 월간 조선 인터뷰를 계속 예, 하세요. 예. 아, 그 인상 똑같으세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약간 웃으시면서 이렇게 네,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그런 싸우다가 김영삼 총재의 눈에 띄어서 이제 결국은 신한국당에서 네. 정치 생활 시작하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패턴이 계속 오면서 검사가 권력을 맛보게 되고 검사로 있다가 이 행정 관료로 들어와서 결국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그렇죠. 하나의 루트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가진 않더라도 적어도 검찰이 어떤 권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단계 좀 넘어서서 네.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되어 가는가? 예. 친구들이 막 카톡 보내요. 야, 법 공부하느라 힘들어 죽겠어. 야, 구속 시간 몇 시간인 거 이번에 처음에 알았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떻고 대법원 어떻게 해왔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맥락을 갖고 그렇죠. 그 법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 저도 판결의 흐름이 뭐고 예. 그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고민을 저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촛불혁명 때는 전 국민이 헌법 공부하느라고 아, 너무 바빴어요. 근데 그쵸. 이번에는 또 형사소송법을 외워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지 맞아요.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속 취소, 구속 집행 정지, 보석의 차이점과 구별점을 확인해서 논술해야 되는 단계로 간 거예요. 평생 구속당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구속은 우리랑 굉장히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의 삶 속에서 구속은 사실 없는 트랙인데 주차 위반. 그렇죠. 주로 주차 위반, 범칙금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전례 없이 구속 취소라는 결정을 법원이 내리고 그에 따라서 즉시항고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포기해 버리면서 마치 무죄방면된 것처럼 저렇게 맞습니다. 내란 수괴가 한남동 관저에서 안온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그렇죠. 거냐라는 의문부를 국민들이 이제 찍고 맞아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종의 이제 이승만의 롤모델, 법을 안 지키는 사람.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네.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사람인데 네네. 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네네. 행태가 도처에서 지금 윤석열을 비롯해서 심지어 지금 권한대행 맡고 있는 최상목, 뭐 심우정 총장 뭐 등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소위 권력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대체로 법을 안 지키고 그냥 무시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이 전두환 시대 말고는 없지 않았나요? 아니죠. 우리 역사가 다 그랬죠. 한국 현대사가 그랬나?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슬프다. 슬프죠. 네. 칼 슈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법 사이엔 틈이 있다. 네, 그 틈을 이용할 수 있다. 네. 뒷말을 제가 붙인 건데 네. 모든 법률 사이엔 틈이 있거든요. 네. 틈이 있는데 그 틈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악용해 왔던 것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너무 어렵게 가는 건 이제 어찌됐건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예.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결에 관심을 갖자. 판결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MBC에 많이 나오셔서 화제가 되신 임지봉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아주 흰머리에. 예. 근데 보면서 아우 저분 너무 멋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뒷조사. 나름 팬심으로 봤더니 네. 임지봉 선생이 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지난 30년간 9년씩하니까 1기, 2기, 3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판결을 각각의 판사가 어떻게 판결 내렸는지를 다 분석하신 분이에요. 와. 여기 책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그 책을 제가 권해드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 학술서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검찰이 무엇을 기소하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대법원이 무슨 판결을 내리느냐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무슨 판결을 내리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뭔가 좀 머리를 맞대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문제다. 이건 네. 뭐 최강 변호사 같은 분들이 아주 막 욕해가면서 이렇게 막 하시고 네. 그런 건 너무 다 아는데 네. 방향을 좀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한국에서 이 민주주의 힘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모순을 때려 부수는 데는 우리가 잘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뭐 이승만의 폭정이 극에 달했었을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1960년에 이제 정말 나라 세운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네. 쫓아낸 거죠. 네. 저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윤석열을 내리깔고 얘기하면서 이승만을 약간 좋게 얘기하면서 하야를 무슨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닌가요? 상황이 몰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도망치면서 하야 선언을 했던 겁니다. 이승만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보면 예. 사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 하야는 예. 도망간 거다. 도망친 거다. 근데 어떤 정치가가 자기 도망갈 때 나 도망갈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야 선언을 했던 예. 거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생존했던 거고 나머지는 예. 대신에 뭐 이기붕 일가 다 자살했고 예. 최인규 사형, 이정재 사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야는 예. 본인만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거지 양보했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요. 양보는 아니다. 예. 양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예. 갑자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글로 갔는데 이제 그랬다는 거고 다시 좀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하야를 선택한 거고 도망친 거다. 근데 이 사람도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과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망명설 막 이런 얘기도 막 돌고 그랬잖아요. 하야설, 망명설 이거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건국전쟁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게 네. 그래서 망명 가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다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서 영화를 막 보면 네. 그 마르코스는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고 이승만 힘들게 살았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마르코스는 진짜 오랫동안 부를 축적한 다음에 옮겨놓고 천천히 간 거고 이승만은 정말 쫓겨난 거니까 똑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줄 몰랐는데 쫓겨나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예. 복귀하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다시. 다시 복귀하려고 무지 노력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꿈을 안 꿨겠지만 적어도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누가 막았냐? 네. 박정희 대통령이 막았습니다. 박정희가 막았다. 영화 건국전쟁이 정말 얼토당토 없는 100% 거짓말인 영화가 예. 마치 무슨 뭐 굉장히 그 유해를 봉안하고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고 왜냐면 박정희 입장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 민족의 나갈 길, 민족의 저력 뭐 4권짜리 박정희 이름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기념사업회에서 풀어 쓴 거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기념사업회 사람들이 각하께서 쓰신 문장을 다 바꿔놨습니다. 어떻게요? 더 순화해서. 순화해서.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은 네. 우리가 군사혁명을 하는 이유는 네.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막 평등 이런 단어 쓰셨습니다. 네. 근데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좀 보면서 기념사업회가 기념을 안 하네. 기록을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건 봤어도 기록을 더 망가뜨리는 건 처음 봤는데 원문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본 같은 거 읽어보면 철저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부정, 4.19 혁명의 완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승만의 귀환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스님 못 들어오게 만들었던 거고 그 당시 이제 지금 SNS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홀로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현실들, 그러니까 윤석열의 복권이든 복권이 아니더라도 여론전이든 이걸 사회가 감당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감당을 해나간다는 것은 맞싸우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즉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담론을 만든다는 것이 국회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라든지 검찰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라든지 판결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여론과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건 독재자와 맞서 싸우면서 무너뜨리는 게 목표였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아젠다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개혁, 새로운 사법개혁 이 아젠다 속에서 새로운 판결을 유도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바꿔나가는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되게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사실 지금도 그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파면은 자명하다. 파면 아니고서 다른 결론으로 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다만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이 기일을 늦추기 위한 뭐 그런 행태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기다리고 꼼꼼하게 이 재판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포고령 보셨어요? 포고령 봤죠. 다 꼼꼼히 봤죠. 몇 번을 읽었죠. 몇 번을 읽으셨어요? 네. 그 예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이거 되도 않는 소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포고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역사를 설명할 때 우리나라 비상계엄은 미군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미군정. 근데 미군정이 시작했던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시 통계를 보면 일본 쪽엔 8만 명 정도의 전문가가 들어갔고 미군정,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미군정 온 게 다거든요. 오니까 상황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지금 경제가 이제 일제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무너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쌀 관리 같은 거 잘못하면서 민중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구 11 사건 같은 거, 뭐 10월 항쟁, 뭐 대구 폭동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미군정이 법률적 근거, 군정 포고령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계엄령을 발동을 해요. 그때부터 그냥 수시로 발동을 합니다. 미군정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쉬운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쌀 문제를 잘 해결해서 민중의 지지를 얻고 상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어올라? 이것도 빨갱이 아니야? 이러면서 법률적 근거 없이 막 선포를 했었어요. 그게 1차고 두 번째는 이승만 때인데 그 유명한 제주 4.3 사건이 터지고 여수순천 10.19 사건까지 이어지니까 이제 그 당시 개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정부를 막 그 국회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원안대로 개헌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대량의 민간인 학살인 거죠.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정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이라는 건 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군정이 비상계엄으로 대구 11 사건을 상대했었을 때 바로 민간인 학살 문제 생겼죠. 그리고 제주 4.3에서 우리가 통상 3만 명 죽었다고 얘기하죠. 여수 순천 때 10,000명 이상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사건만 합쳐도 4만 명이죠. 그 이후에 한국전쟁기 때 보도연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학살 사건 다 합치면 그건 현재 추산이 안 되죠. 그 정도로 많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절대로 등장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남북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단어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 등장했던 비상계엄이라는 건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일협정할 때 그거 밀어붙이려고. 근데 그것도 선은 있었거든요. 제가 박정희 정권을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라는 건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는 한일협정 할 거야. 근데 이게 뭐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한 번 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예. 오히려 박정희 정권 때는 잘 아시겠지만 뭐 좋은 얘기가 전혀 아니지만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거나 뭐 어떤 그렇죠. 반공주의에 의지하면서 베트남의 군대를 파병하거나 이런 식의 수를 썼지 네. 한 번에 비상경을 때려서 겁박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비상경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 대통령 유고시를 이용했고 예상치 못한 광주에서의 민중항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사고가 터진 정도였던 거죠. 네. 아,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죠. 네. 터진 정도란 말은 좀 위험하지만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그냥 내가 전체를 휘어잡기 위해서 비상경을 한다라는 사례는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에 아예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 네. 그 사실상 그 기가 막힌 수준인데 이런 것도 학살 예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뭐 야 노태학은 내가 맡는다. 사무실에 야구바닥 갖다 놔라. 케이블 타이. 예. 그다음에 안대 뭐 이런 거. 예. 그 제가 그 케이블 타이를 그 국회의원이 가져와가 박선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에는 한병도 의원이 직접 가지고 왔는데 저기에 묶이면 이게 탈출이 불가하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걸로 무슨 문을 못 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노상원 수첩을. 네네. 근데 그 기획을 도대체 누가 한 걸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뉴라이트의 영향 같아요. 뉴라이트?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만난 사이인데. 네, 맞아요. 저는 박근혜 정권 탄핵되면서 뉴라이트의 불씨가 많이 꺼질 줄 알았는데 솔직히 낙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얘네들이 잘 준비해서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뭐 가서 진압을 하고 그리고 뭐 보안사 같은 데서 운동권 애들 데려와서 괴롭히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건 이제 좀 특수 상황들이지. 아니 군이 뭐 계엄을 일으켜서 뭐 사람을 대거 잡은 다음에 뭐 죽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폭사라는 말은 살면서 처음 들어. 그 전두환의 국보위 문서에도 안 나와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전 정말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냐를 따져보게 되면 여튼간에 뉴라이트의 등장인 거죠.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등장은 뭐냐면 극단적 미화잖아요. 일제강점기 너무 살기 좋았다. 일본인들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 그리고 정말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 건국을 할 수가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으면 산업화할 수 없었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심지어 얘네들이 요즘 어디까지 왔냐면 조선은 저열한 나라다. 조선의 노비가 조선은 인구의 70% 노비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전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심지어 고려 거란 전쟁 떴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에 열광을 해요. 그래서 왜 열광하나 봤더니 조선을 까고 나니까 그래도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깔려면 고려라도 띄워야 된다. 근데 아무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고려보다 조선이 더 나은 사회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역사는 그렇죠. 발전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이승만 박정희 미화를 넘어서서 이렇게 가다가는 역사 부정이네 완벽하게. 예를 들어 아마 이제 고구려 비하도 될 수 있어요. 고구려 비하? 뭐 신라 비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걸 미화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역사를 대중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조선을 좋아하거든요. 그만큼 조선을 계속 욕해요. 시작은 고종의 욕이었거든요. 왜냐면 고종을 욕해야지만 일제 강점기가 타당하니까. 근데 이게 아예 조선을 욕하는 걸로 지금 쭉 넓어져 버려서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일제 강점기 없다고 근대화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대화라는 건 시대적 흐름이니까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과정인 거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산업화가 됐다?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진 정경유착의 폐해를 해결하는 기간이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기간보다 길었다는 사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경제성장을 비교해 본다라면 독재 정권 때보다 민주화 이후의 경제성장이 훨씬 뛰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라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친 미화하고 이승만 대통령 얘기는 아예 뭐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반론도 못 하겠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극단적 미화를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과오는 다 덮는 거죠. 덮다 보니까 그거 사람 몇 명 잡아 죽이고 그깟 사람들 몇 명 체포하고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좀 어떤 횡행하는 것이 이제 노상원 씨나 이런 일부 군인들의 마음속에서도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상원이나 뭐 그 정보사의 주장 뭐 이런 것들은 결코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박정희 이 시대의 군인들 세계관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네. 그 극우 유튜버를 많이 봐서 그럴. 그게 크지 않을까요? 네, 극우 유튜브 영향이 크다. 그게 크죠.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도 사실은 뉴라이트가 장악한 거죠. 뉴라이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라이트. 시작은 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조는 어찌됐건 조갑재 선생님이시고요. 조갑재다. 그리고 이제 그 정규재 씨나 이런 분들이 합체했지만 이제 그분들도 여기까지 올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정규재 조갑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왜냐하면 조갑재 씨만 하더라도 본인이 5.18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논문 때문에 분석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당시 80년 그 정보 그 육군본부 문건에 계엄사 보고 문건에 갑자기 연필로 가필이 돼 있어요. 뭐라고요? 조갑재 기자가 항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진짜? 그래서 조갑재 기자 항의는 뭐 계속 뭐 몰아냈음. 수기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막 작전 문서 쓰다가 뜬금없이 조갑재 기자가 와서 아니 왜 취재 못하게 합니까? 비켜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들 다 총 들고 있는데 너 꺼져. 이게 문서로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분에 있던 조갑재 기자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인권 유린 같은 거 제일 처음에 책 쓰고 고발했던 게 조갑재 사형수 기자고 오휘웅 이야기.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인권 문제 처음으로 고발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김대중 총재하고 나누는 대화를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이분들은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개혁 좋고 민주 좋지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반공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마 그런 충심 속에서 저도 진짜 많이 양보하네요. 충심 속에서 어떤 박정희 시대와를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인 건데 사실 그 선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성 같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논리적인 명쾌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의 세계로 탑을 쌓아놓으니 한 발도 나가는 게 뭐가 뭐가 어려워요. 이승만 필요 없고 이제 이승만도 안 돼. 그럼 전두환 끌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아 우리 땅크 장군이 정말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뭐든지 했다. 그 당시 물가 안정세를 봐라. 그러니까 논리가 없잖아요. 그 당시 어떤 삼조호왕, 신자유주의의 힘, 중국의 미개발 모든 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유리하게 하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그러니까 이거죠. 계란은 쌓을 수 없죠. 어찌됐건 옛날 서산대에서 이야기 빌리면 계란을 이렇게 아래로부터 이렇게 탁탁탁 쌓는 게 도력인데 위로부터 쌓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그걸 위해선 인권 유린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가니까 기존의 보수 농객들도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나마 조갑재 정규재는 그래도 그 선을 보이는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이영훈이나 지금 좀 조용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메카인 이영훈이나 낙성대 연구소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8.15가 매우 뜨거워졌잖아요. 특히 그 독립기념관장 그 임명 때문에도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고 관련해서 제일 열심히 싸운 분이 누구냐면 바로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이 가장 앞장서서 야단치고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세상을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역사 순혈주의 이런 건 안 좋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종의 반정부 투쟁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 어찌됐든 기류가 읽혔던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비상계엄 가능성, 윤석열의 어떤 극단주의 성향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냥 모르니까 포장지 바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민주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5.18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하고 4.19도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봉합하는 거다. 역사의식은 없지만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고 내가 그 당사자는 아니니까 봉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뒤집어 보니 아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게 되는 거고 이것도 정말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게 사실 이종찬 씨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유영아 의원이 막 국회에서 모욕을 줬을 때 나왔지만 여튼간에 군인 출신이고 국보위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리지만 여튼 민정당 출신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김영삼한테 밀려서 정치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김대중 여권으로 넘어와서 김대중 여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DJP 연합을 완결짓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정원장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보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종찬 씨가 원래 이회영의 이제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집안이 또 임시정부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사의 정통성을 부정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고 이승만이 미국에서 표류하다가 다시 구미위원부로 들어올 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 김구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해방 초기에도 그래서 둘이 연대를 했던 거고 그리고
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세력을 억누르긴 했지만 공적으로 언제 임시정부.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우리가 이제 뭔가 일본을 단죄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국제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냈었던 게 뭐냐면 중국 국민당이 인정해줬다. 네.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었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뭐 그런 삶의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박정희 정권 자체가 그 당시 일본학자들이 문서를 다 보면 다 민족주의 정권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용일주의자 예, 예.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광복군으로 미화한 책을 갖다가 이딴 거 버려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쌓아온 민족주의 정체성을 구비했다라는 건 네. 60년대 70년대 때 다 당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약간의 일탈이 전두환 때 유사 역사학 같은 걸로 해서 고대사 미화나 민속학 미화 이런 게 있긴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문서를 보면 또 더 반일이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저기 박정희는 일제시대 때 살았기 때문에 좀 친일적 요소가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 이건 완전 반일이다. 왜냐? 이승만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세력은 윤석열은 완전히 이 소위 말하는 이런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은 진짜 지난 한 20, 30년간 혹은 짧게는 지난 한 5년, 10년간 드러났던 우리 역사에 전혀 새로운 세력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어떤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보수 세력도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런 역사적 정통성이 없고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넘어서서 네. 한국의 보수의 역사하고도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막 다 추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할 때도 그것도 뭐 처리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입장을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관료들 혹은 또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이건 뭔가 잘못돼 있다. 친일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만약 이거를 네.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굉장히 정제된 발언이었는데 이 스튜디오가 사람이 옛날부터 그러셔요. 근데 갑자기 뭔 얘기하려 했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제가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런 맥락이라는 게 이제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 지금 맥락이 없이 굴게 되는 건데 이러다 보면 조선 후기 영남 남인꼴 됩니다. 영남 남인꼴 된다. 뭐냐면 우리 자꾸 퇴계 이황을 생각하지만 조선 중기까지는 영남 남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 영남 지역의 유생들은 중앙에 진출을 못합니다. 철저하게 가장 소외된 세력이 돼요. 왜? 그래서 영남 남인 쪽에서는 중앙 정계에 진출을 못하니까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퇴계 이황의 제자 중에 학봉 김성일이 있어요. 김성일이 누구냐면 저기 일본 갔다가 전쟁 안 난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 그때 나중에 이제 물론 곽재호를 등용하고 의병 활동을 열심히 지원했는데 학봉 김성일 집안과 결혼하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출세길이 없으니까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집안은 결혼한 집안이야. 그럼 뭐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정조가 이게 너무 경상남북도가 특히 경상북도 쪽이 막 너무 소외가 되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막 과거 시험도 봐주고 하는 게 너무 사회가 소외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사회에서 특정 지역이 사회를 선도하던 기간도 있지만 한번 끈을 놓치면 완전히 퇴색돼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는 원래 우리는 전통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나는 전통적으로 여당이었으니까 그게 먹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적어도 윤석열 정권 이후부터의 이 사람들의 아젠다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만의 뇌피셜로 만든 주장인데 역사에서 뇌피셜로 만든 주장이 존속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히틀러조차도 독일 민족주의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아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헤르만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진짜 얘들 웃긴 얘기지만 그 로마 시대 때 로마군이 게르만 지역으로 넘어올 적에 로마 측 기록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도가 돼서 게르만족이 주도가 돼서 막아서 이제 국경선이 이제 딱 라인강으로 이렇게 딱 막혔던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헤르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독일 민족주의 영웅. 근데 이것도 보면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 세력이 극우가 되든 극단이 되더라도 뭐든지 근거를 갖고 갑니다. 왜? 그 인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인간은 과거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자기 삶 속을 역사를 통해서 당위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주장은 당위성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 당위성이 없는 집단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 지역 자체의 쇠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다른 나라 멀리 갈 필요 없이 조선 후기 때 영남 남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제가 결코 그래서 조선 이게 너무 영남 쪽 가니까 이게 또 제가 갑자기 눈치가 보이는데 황해도도 비슷합니다. 황해도도 완전히 거의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쪽은 개인 투쟁가들이 많이 등장해요. 오. 황해도도 인물이 없거든요. 네. 제가 황해도 끌어들인 건 저희 아버지 고향이어서 안중근, 네. 김구, 네. 이승만 다 황해도죠. 워낙 사회가 고립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등장합니다. 영남 지역이 독립운동가 많잖아요. 네. 석주 이상용이라든지. 맞아. 왜 그러냐? 사회가 침잠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예. 역사학자들이 시민들 앞에서 다 얘기하지 않죠. 주로 이제 이런 좀 예. 안 좋은 얘기는 저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뭐 영남 만인소 정조의 개혁 정책 하면서 뭔가 마치 영남 지역이 굉장히 어떤 정조의 개혁 정책을 떠받든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사실 역사 현실은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시면 저기 조선사 전공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의 진실을 가리고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은 그 지역에 퇴보를 낳는다. 이종찬 같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는 것은 네. 이건 역사 논쟁이 아니라 진짜 거짓말과 예. 이거 어떤 진짜의 논쟁? 뭐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과 거짓의 논쟁이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생산적 논쟁을 하고 싶어요. 생산적으로 논쟁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벌써 59분이라서 이제 마칠 시간이 네. 됐어요. 네. 아니 진짜 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쫙 얘기를 듣게 되네. 이게 여기 처음 나왔는데 좀 네. 독자들한테 유익함이 있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진짜 유익한 얘기를 들었고 근데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돼요? 역사는 진보합니다. 네.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역사가 반복되거나 퇴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준을 로마 제국이나 중국 이런 거랑 비교를 합니다. 근데 그거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규모가 조금 낮춰서 얘기하면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나 이렇게 비교 너무 심한가? 여튼 말씀드리고 거긴 좀 너무 작은 나라네. 그렇죠.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작은 나라와 작은 민족으로서 지난 2000년간 사실은 지속적으로 진취적으로 외국의 문물을 수용해서 성장해서 역사를 만든 나라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을 보면 1919년 3.1운동 여파 속에서 임시정부가 네. 우리나라 최초헌법 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네. 말을 했고 그게 진짜 관철이 됐죠.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삼색기를 휘두르면서 민주공화정을 외쳤던 프랑스 같은 나라 전 세계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저희 그런 나라고요. 역사는 반드시 진보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면 네. 그러면 정말 인류의 포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류의 포기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미얀마 똑같거든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싸우고 있죠. 예.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많은 진보를 보이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것도 많죠. 심지어 미국 아우 미국 얘기하지 마. 유럽도 지금 만만치 예, 않죠. 미유럽 그렇죠. 이탈리아는 이미 극우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때 우리가 우리의 역사지만 우리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민주공화국의 적과 싸워 맞서 이기면서 참된 민주공화국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때 저는 그게 진정한 반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을 만들어갈 때 남북 통일도 될 수 있는 거고 동아시아 새로운 평화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야 저 나라처럼 해보자. 함께 그 길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2016년에 촛불혁명 할 때 세상에 사람들이 쓰레기도 주워가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야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 배우려면 저 대한민국이란 나라 가서 배워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극우가 준동하면서 또 한 번 출렁이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요때 우리가 똑바로 잘해야 된다. 지치지 맙시다. 예, 네. 지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저기 비상계엄을 네. 두세 시간 만에 또 제압한 나라입니다. 타이탈 하나 또 쌓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이 제압한 거고 시민들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 집회 계속되고 있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선고했어야 됐는데 길이 살짝 늦춰지는 것 같긴 하지만 지치지 말고 또 광장에서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헌법재판관들도 눈치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나오셨으니까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고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우 든든하다. 네, 심영원 선생님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스케줄이 많으시고 이제는 연예인급이셔가지고 공중파 텔레비전에서만
네. 네. 연예인으로 더 성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이 책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